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비대면 블랙라벨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수기를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심화를 극복하는 과정을 공유하면 심화를 도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부모님이 쓰신 그 수기를 공유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이 직접 쓴 수기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 어느 여학생의 블랙라벨 도전기입니다. 자, 제 아이는 소심한 성격의 6학년 여아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제 블랙라벨을 수업을 들은 거죠. 1년 선행을 한 겁니다. 자, 이 여학생은 모든 100%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완벽주의 성향 같아요. 그래서 발표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다 하지 않으면 나서질 않으니까 그런다라는 거죠. 틀리면 창피할까봐 질문도 잘 못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걸까봐 그래서 수학학원을 못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소심한 성격인데도 성취욕은 많습니다. 자, 이 아이가 소심한 성격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완벽주의 성향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욕이 많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하려는 그런 욕구도 좀 많은 편이 있어. 자, 이런 게 다 사실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들이요.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엄마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일단은 내가 혼자 해볼게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 엄마가 설명해 줄게 그런데 아니야, 일단 내가 먼저 해볼 거야. 이렇게 자기주도성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된 학생들이 많죠. 반대로 되면 조금만 몰라도 질문하는 거죠. 자기가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거나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하죠.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 수학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지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면 혼자 낑낑대다가 책상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쓰러운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풀리면 운다라는 거죠.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승부욕도 강한 거죠. 이런 학생들이요. 자, 혼자 아이를 가르치면서 가끔씩은 버거웠던 터라 수학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을 가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 눈치도 봐야 되고 선생님들 평판도 들어야 되고 이 완벽주의 성향이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아이가 학원에는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비대면 수업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스텝 3, 그러니까 블랙라벨에서는 스텝 3가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근데 스텝 3까지 크게 힘들지 않고 한 단원 한 단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위기는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생겼습니다. 자, 이 활용 파트가 이제 최초의 보통 위기죠. 응용을 해 나갈 때 이제 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 함수의 활용. 자, 이게 이제 초창기 중학교 때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보다 나중에 도형의 활용 파트, 도형의 심화, 도형 심화 들어가면 이 부분은 사실은 더 어려워합니다. 자, 스텝 2조차도 진행이 불가해서 아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라벨이 스텝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2가 있고 스텝 3가 있죠. 자, 이게 블랙라벨의 어떤 구조인데요. 스텝 1 같은 경우는 보통 개념서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스텝 2는 보통 한 센 B 정도? 센 B에서 센 C 그 정도 난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스텝 3가 이제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스텝 2에서부터 방정식의 활용이 들어가자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한 거죠. 여긴 들어가기도 전인데. 그래도 아이에게 고마운 게 포기하겠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아이가 포기하기엔 그동안 숙제한 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숙제를 하면 저희가 이제 과제 검사를 하면서 매번 이제 우수 학생들을 추천을 합니다. 좀 숙제를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추천하고 그래서 아마 숙제를 아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우수 학생으로도 많이 뽑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숙제한 게 좀 아쉬워서 포기하기 싫다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블랙라벨 스텝 2와 스텝 3 문제 풀이를 할 때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전부 서술형으로 풀게 시켰습니다. 이 어머님 굉장히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 대단한 게 모든 문제를 아이야,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서술형으로 식을 써서 풀어라. 그리고 이 서술형 풀이를 일일이 엄마가 검사를 해준 거죠.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고 주말에 숙제를 업로드하면 스스로도 대견스러워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상을 탈 수 있을 거라는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상을 이게 아이들한테 주는데요. 상을 좀 많이 주려고 예전에는 좀 비싼 상품을 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책 같은 거, 10,000원 넘는 책 같은 것도 선물로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상품 가격을 좀 내리고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런 선물 주거든요. 선물 자체가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나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공부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 원동력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뭔가 자기가 어떤 작은 성취를 통해서 그 성취의 어떤 기쁨을 맛보면 이게 도파민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맛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게 좌절이 크면 클수록 이거를 극복했을 때 성취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크면 클수록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힘든 걸 겪고 나서 이걸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커져서 앞으로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극복을 하게 되죠. 극복을 해서 여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공들인 시간이었는데 1차 방정식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쉬운 것부터 다시 다져보자는 마음으로 센 B를 다시 복습하고 블랙라벨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정석입니다. 정석.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개념서 공부를 할 때는 문제가 막혔다. 문제 푸는데 문제가 막힌다. 그러면 먼저 찾아보기. 내가 놓친 개념이 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개념 복습을 하고 개념 복습이 끝나도 문제가 안 풀리면 유사유형. 내가 전에 풀었던 유사유형들을 다시 풀어보거나 혹은 풀이를 까먹었으면 유사유형의 풀이를 해설지를 보면서 읽는 거죠. 이거 옛날에 이렇게 풀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 그럼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1년의 이 과정을 거쳐도 문제를 못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계신다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힌트를 받거나 선생님이 안 계신다면 해설지를 한 줄씩 읽는 거죠. 해설지를 한 줄씩 독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개념서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정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화서를 공부를 할 때는 심화서를 풀다가 막히면 개념서 그리고 유형서를 보통 풀고 심화서를 푸니까 유형서를 보통 복습을 합니다. 개념서와 유형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복습을 하는 거죠. 자, 이 복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심화서로 돌아와서 다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래도 안 풀리면 똑같이 힌트나 해설을 한 줄씩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냥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약간의 유인책을 쓰면서 스스로 해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해결하면 뭐 선물을 주겠다라든지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저도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로봇 조립하는 거 좋아해서 로봇 조립 키트 이런 거 굉장히 비싸요. 이게 10몇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사준다고 해가지고 한 권씩 문제집을 좀 끝내는데 활용을 합니다. 자, 제 아이는 개념 강의만 듣고 사실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풀이 영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 블랙라벨 수업을 하면 블랙라벨 어떤 개념, 그 블랙라벨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 영상을 찍어줍니다. 자, 이 문제풀이 영상은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딱 듣고 멈출 수 있게끔 힌트를 먼저 줍니다. 바로 풀이를 해주지 않고 힌트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주고 아이들이 힌트 1단계나 2단계 받고 풀만 하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게끔 유도해주고 힌트 3단계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그 영상을 찍어줍니다. 자, 이런 구조로 가는데 이거를 아이한테 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풀이 영상은 어머님이 봤다는 겁니다. 이 어머님 대단하시죠? 이제 어머님 대단한 점 두 번째가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이렇게 풀겠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문제풀이 영상을 어머님이 직접 봤다는 거죠. 제가 스텝 2와 스텝 3를 먼저 풀어보고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블랙라벨 풀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스스로 먼저 풀었다는 게 대단하시죠. 좀 까다로운 몇몇 문제는 스님 풀이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들을 영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교육 관련해서 직업을 가지신 분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학을 잘했던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블랙라벨이 만만치 않은데 이 정도로 몇 문제 빼고는 스스로 어머님이 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모르는 문제 질문을 하면 제가 조금씩 힌트를 주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풀어보고 나서 아이한테 교습자 역할로 힌트 주는 역할을 한 거죠. 대단하시죠? 스텝 2와 스텝 3 문제는 모두 서술형 답안이었기 때문에 숙제 검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서술형으로 풀어라 이렇게 시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풀이 과정 일일이 다 어머님이 검토를 하면서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 검사가 쉽지 않았죠. 어머님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풀기도 하고 직접 블랙라벨도 푼 거를 봐서는 하여튼 이런 수학 교육 쪽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정석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지도를 하셨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풀이 과정을 체크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신기하게도 과정은 틀렸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답은 맞는 문제풀이가 있더군요.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교재를 많이 풀어도 혹은 교재 정답률이 높은데 테스트를 보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첫 번째는 베껴서 하는 애들이다. 두 번째는 날림, 대충 혹은 이상한 방법으로 푼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푼다라는 건 뭐냐면 2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한 뽀록의 방법으로 우연의 일치로 맞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안을 보면. 자, 우연의 일치로 맞게 되면 아이들은 이 문제를 푸는 정확한 방법을 영원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재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을 모르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서술형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답은 맞았는데 정말 이상한 방법 푼 게 많아서 신기했다라고 하시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본 거죠, 아이들 보면. 자,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수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체크를 해준 거죠. 야, 너 이 문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넓이를 구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야. 이거 풀 때는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풀어볼래?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 미리 풀어보고 엄마가 하시는 일입니다. 몇몇 영상도 보고 채점까지 하려면 제가 하는 시간 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건 만만치 않죠. 가장 완벽하거나 혹은 가장 좋은 어떤 교습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원, 강의식 혹은 개별 맞춤식 혹은 과외 이런 거 다 빼고 가장 완벽한 교습 방법은 경험 많은 수학 선생님이 관리형 1:1 과외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관리형 과외. 그러니까 아이의 학습 능력도 올려주면서 아이가 제대로 하게끔 관리하는 거, 그냥 가르쳐주고 그런 거 말고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게끔 관리하는 관리형 과외가 최강이다라고 했는데 이 어머님이 이제 이런 형태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아이 공부까지 봐주려면 제 하루도 참 빠듯하더군요. 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어머님은 무조건 가정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주부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없죠, 시간상으로. 근데 이게 보니까 퇴근을 하셨다라는 걸 보면 직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이 정도를 하려면 어떤 수학 관련한 직장이 아닐까 이런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일반 어머님이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건. 자녀가 한 명일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게 자녀가 2명, 3명이 되면 이런 게 거의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또 반전으로 자녀가 3, 4명씩 계시면 또 하나의 반전이 되겠죠. 자, 그래도 아이가 노력하는데 엄마도 같이 해줄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3개월간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은 중등 수학이고 제가 커버할 수 있으니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끌고 갈 수는 없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달린 3개월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 내용을 읽었을 때 2가지 어떤 생각이 스쳤는데, 첫 번째는 이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완벽한 교습을 하시고 계신다. 완벽한 교습을 하시고 계신다 라는 측면이 정말 대단했고, 이게 또 직장인인데 집에 와서 하려면 진짜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냥 쉬고 싶지. 근데 이런 걸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너무 힘들게 아이들 관리를 하시고, 다 힘든 거죠.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안타까웠죠. 어머님이 이제 직장이 끝났으면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아이랑 조금 인사하고 본인의 어떤 취미 활동이나 자기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가지면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도 좋은 사회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퇴근하고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뭐 영화를 보시든 독서를 하시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해도 이렇게 굳이 자녀 교육에 엄마가 정말 뛰어난 관리형 과외선생님 같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그렇게 돼도 되는 어떤 이제 사회가 되면 어떨까. 그냥 아이 교육은 아이들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공부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나름 뭐 본인들의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제 제자 중에서 캐나다에 살다가 우리나라 대학을 가려고 이제 재수하러 온 애가 있는데, 얘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캐나다 삶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평생 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과가 오후 3시면 다 끝난대. 모든 일과가 학교 수업이든 모든 3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3시 이후에는 다 뭐 자기의 어떤 취미 활동하러 간대요. 뭐 가게도 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말에 의하면. 카나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를 아마 유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렇게 좋은 사회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카나다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 현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머님이 대단한 것과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자, 지금은 살랑살랑 부담 없이 개념 원리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공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그 힘든 1-1 심화 과정을 극복을 한 거죠. 아이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극복을 했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공부의 정석 같아요. 엄마표 수학의 정석, 관리형 과외의 정석, 정석적인 방법으로 극복을 한 거죠. 현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여유 있게, 왜냐면 이게 이런 심화를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이 급상승합니다. 뭐 개념 이해 능력, 혹은 뭐 개념을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능력,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비록 1학년 1학기하고 다른 어떤 그 내용이죠. 내용이 다른 파트지만 1학년 2학기를 하게 되면 학습 능력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쉽게 잘하게 됩니다. 개념 학습 자체를요.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중등 개념서 중에서는 가장 꼼꼼하게 많은 개념이 다 들어있는 개념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공공학습에 굉장히 좋은, 가장 최적화된, 가장 좋은 개념서로 제가 개념 원리를 추천을 했죠. 참고적으로 제 첫째 자녀 같은 경우도 개념 선행을 할 때는 교과서 다음에 제가 개념 원리로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개념 원리보다 순마쿰을 더 선호해가지고 제가 교과서 다음에는 순마쿰을 시키고 있고요. 자, 개념 원리, 순마쿰 두 다 홍공 공부에 아주 좋은, 중상위권들이 선택하면 좋은 개념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블랙라벨 수업 오픈하면 다시 도전해 보려 합니다. 후기를 쓰며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니 참 잘한 도전이었다 싶습니다. 단둘이서 블랙라벨을 쓰면 3개월 만에 마친다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쩜 저랑 사이만 나빠지고 수학이 더 싫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이 과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언제든 질문하면 알려줄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 모두 계속 수학을 놓지 않고 잘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평범한 어떤 학생이 블랙라벨 심화에 도전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진 않죠. 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심화를 잘하게 됩니다. 누군가 뭔가 심화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이런 지난한, 이게 뭐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겪어서 심화를 잘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조하듯이 단 한 번에 어떤 쌈박한 방법에 의해서 심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요새 PT를 받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근육을 키우는 것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힘든 과정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간도 좀 충분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단번에 뭔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범한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점점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학부모님이 올려준 사연을 썼고요. 다음은 실제 참여한 학생이 올려준 사연인데요. 그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다음에 학생 사연을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